이 전투기는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전투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투기 중 하나다. 수려한 외모 덕분에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를 뽑으라면 거의 무조건 탑 10 안에 들 정도다. 하지만 영국인들이 이 전투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다. 영국인들이 이 전투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독일의 침공에 맞서 영국의 하늘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말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투기는 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속력이 빨라야 적보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위험할 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잘 해봐야 시속 100km 정도 나오던 게 시속 200km로, 전쟁이 끝날 쯤에는 시속 300km까지 올라간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민간에서 항공기의 발전이 이어졌다. 수상기 레이스인 슈나이더컵은 항공기 속력을 겨루는 대회였다. 가장 두각을 드러낸 나라는 이탈리아였는데 1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가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을 정도였다. 영국의 항공기 메이커 회사인 슈퍼마린도 이에 질세라 항공기 개발을 이어나갔다. 슈퍼마린사에서 근무한 레지날드 미첼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인 S4를 개발했다. 당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장착된 순행식 엔진은 공랭식 엔진보다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었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동체와 단엽기 디자인을 가졌다. 이 덕분에 1927년 슈퍼마린 S5, 1929년 슈퍼마린 S6, 1931년 슈퍼마린 SB 등 3연속으로 우승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슈퍼마린 S6B는 당시의 마의 영역이라고 한 400마일, 그러니까 시속 640km를 넘었다고 전해진다. 스피파이어는 슈퍼마린 S6B를 기초로 개발한 전투기이다. 스피파이어 개발 당시 영국 공군의 전투기들은 구식 캔버스와 나무 소재가 많이 들어간 복역기 뿐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전금속 단엽 전투기들이 하나둘 등장했고 영국 공군도 이에 대항한 차세대 전투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영국 항공성은 당대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로 비행할 수 있기를 바랬다. 미첼은 그간 레이스용 수상기를 설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입 300이라는 시제기가 제작되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미첼은 스피파이어 개발 도중 암으로 사망하게 되어 이후 개발과 개량은 후임자인 조셉 스미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경쟁작은 타입 300의 개량형인 K5054와 호커사의 K5083이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복역기 골격을 이어받은 K5083보다 K5054가 성능이 뛰어났다. 하지만 전금속제 단엽 전투기라는 걸 처음 만든 거라 영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도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유럽의 전운이 급격히 고조되어 전투기 개발을 지체할 수도 없었다. 결국 당장 수적 열세의 보충이 시급했던 영국은 고심 끝에 두 기종을 모두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K5083은 허리케인이라고 명명되어 1937년부터 납품이 이루어졌고 K5054는 스피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이듬해부터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되었다. 일단 수적 열세를 양산이 쉬운 허리케인으로 보충하고 성능이 좋은 스피파이어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었다. 앞서 말했듯 영국은 사업 시작 당시부터 당대 최고의 전투기 획득이 목표였다. 이 당시의 최고의 전투기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어야 하고 근접전을 위해 기동력이 뛰어나야 했다. 다시 말해 높은 최고 속력과 좁은 선회 반경이 둘 다 요구되었다. 다행히 영국은 당대 최고인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건 기체 구조인데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뼈라고 할 수 있는 벌크헤드와 벌크헤드의 지지대를 연결해 구조를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해 가벼우면서 튼튼한 기체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체 구조를 세미 모노코크 방식이라고 한다. 또한 기동력 향상을 위해 날개 끝이 뾰족한 유선형으로 제작했다. 이를 타원형 날개라고 하며 다른 전투기와 차별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날개 끝부분에 와류가 생긴다. 타원형 날개는 이 와류를 최소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양력을 보여준다. 다만 세미코크 방식과 타원형 날개는 제작이 까다롭기에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공 전투기로 태어났으며 성능 또한 영국 내에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전쟁 중 최대한 스피파이어 생산에 집중해 영국 역사상 최대 생산량인 2351기가 제작된 전투기로 기록된다. 하지만 초기 스피파이어의 성능은 그리 훌륭한 편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급강하 시 엔진이 꺼져버리는 문제였다. 이때 당시 항공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상의 자동차는 문제가 없었다만 공중에서 급강하를 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적어지면서 연료가 실린더 내부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 당연히 제대로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 엔진이 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는 꽤나 심각했는데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에 맞상대하던 전투기인 BF-109의 경우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영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F-109가 급강하로 고도를 낮춘다면 스피파이어는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었고 따라가기 위해서 급강하를 한다면 엔진이 꺼져버려 날아다니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 물론 기체를 180도 뒤집어 하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하다만 어찌됐든 불리한 건 변함이 없었다. 거기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금속제 단엽 전투기가 날아다녔기에 7.7mm 기총의 위력은 부족했다. 이에 영국은 서둘러 개량 작업에 착수했다. 위력이 부족하다 지적된 7.7mm 기총을 업그레이드해 히스파노 20mm 기관포를 장착했다. 이게 스피파이어 마크 5이고 스피파이어 모델 중 최다 생산 모델이다. 하지만 독일도 스피파이어가 개량될 때 희대의 걸작 전투기인 볼케보프 190 전투기를 생산해 대항했는데 근접 선회력 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능력에서 스피파이어를 압도해 한동안 영국은 주간 작전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듬해 멀린 60 엔진을 장착해 출력을 높인 스피파이어 마크 9이 등장해 볼케보프 190과도 대항을 하며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마크 9의 후기형부터는 눈물방울형 캐노피를 채택해 보다 파일럿들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롤스로이스에서 멀린 엔진을 대체할 강력한 그리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서 42년 8월에 스피파이어 마크 14가 등장한다. 이 스피파이어는 거의 스피파이어의 최종 형태이다. 2단 과급기로 고도에 따른 출력 저하를 최소화시켰고 2050마력이나 되었기 때문에 최고 속력은 시속 722km나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버블 캐노피를 도입해 조종사 시야를 한층 더 개선했다. 거기에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7.7mm 기관총을 아예 빼버리고 히스파노 20mm 기관포와 함께 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2정을 장착해 화력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고도 상관없이 최적의 비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전쟁 후반에 V1 로켓 등의 탄도미사일을 300기 이상 요격했으며 심지어 메서슈미트 262 Z 전투기 등과도 교전해 격추한 사례가 있을 정도였다. 여담으로 신형 함재기가 부족했던 영국 해군도 스피파이어의 해상형인 시파이어를 도입했다. 비록 스피파이어가 해상형은 아니긴 하지만 탁월한 공중전 능력은 이미 입증되어 있었고 뭘 해도 페어리 풀모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어레스팅 후크 추가와 랜딩 기어가 추가되어 해상에서 사용하였다. 총 2334대를 생산했으나 평가는 항속거리가 부족하고 무장도 500파운드 폭탄 하나밖에 장착하지 못해 와일드캣이나 콜세어를 더 선호했다고 한다. 스피파이어는 영국을 구한 항공기라고 많이 말한다. 프랑스의 항복으로 유럽에서 나치 독일을 저지할 마지막 국가는 영국이었고 영국이 가장 힘든 시기에 최전선에서 영국을 구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파시즘을 막아낸 전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을 구한 항공기는 스피파이어가 아닌 허리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비록 스피파이어는 속도와 선회력, 내구성 등등 당시 독일의 주력 전투기인 BF-109와 비교해서 거의 막상막하의 성능을 가진 걸작 전투기이긴 하지만 짧은 항속거리와 500파운드밖에 되지 않은 폭장량은 오히려 허리케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앞서 말했듯 스피파이어는 생산이 까다로워 영국 공군이 원하는 물량을 납기일 내에 맞추기가 힘들었다. 거기다가 가볍게 만들기 위해 연료량도 많지 않아서 항속거리는 짧았다. 그것뿐일까? 순행식 엔진은 공랭식 엔진보다 정비 시간과 손이 훨씬 많이 갔다. 초기형 스피파이어는 정말 공중전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항공기였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는 단점이 되지 못했다. 항속거리가 짧은 거? 어차피 영국 내에서 비행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폭장량이 부족한 거?
당장 독일 공군을 막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비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거? 어차피 영국 본토에서 정비를 하는 거기에 정비 인프라 및 수리 부품들은 넉넉했다. 다시 말해 스피파이어는 영국의 하늘을 방어하는데 최적화된 전투기였다는 뜻이다. 물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한 원인이 스피파이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레이더를 활용한 조기 경보와 지상 관제를 통해 효율적인 항공력 투입과 요격 등 방공 시스템의 도움도 큰 몫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눈만 있고 제대로 된 주먹이 없다면 눈탱이 밤탱이 될 뿐이다. 만약 스피파이어가 없었다면 오로지 허리케인으로만 독일 공군을 상대했을 것이고 런던에는 유니언 잭이 아닌 하켄크로이츠가 휘날렸을 수도 있다. 당시 독일의 주력 전투기인 BF-109를 맞상대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스피파이어 뿐이었기 때문이다. 독일도 스피파이어 못지않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고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호각일 정도의 전투기였다. 공중에서 맞붙었을 시 파일럿의 기량이 승패를 좌우할 정도였다. 복엽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허리케인은 전금속 단역기인 BF-109에게 공중전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폭격기 편대와 전투기들이 다가오면 스피파이어들이 BF-109를 상대했었고 그 틈을 타 허리케인이 폭격기를 공격해 격추하는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 제공권을 잡아만 준다면 허리케인에게도 폭격기는 그저 날아다니는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본토 항공전을 항공기가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제공권 장악 자체를 목표로 치러진 첫 대규모 공중전으로 1차 대전 전강기 이래 육군을 부차적으로 지원하며 하늘의 보병 역할을 하던 항공기 역할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항공 우위를 통한 국가 방어 전략의 핵심 역량을 보여준 전투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는 게 아닌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전장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 또한 우수했다. 당장 엔진 출력만 따져도 최초 양산형인 마크1 때는 1030마력이었지만 마크 14에 들어서는 2050마력까지 1000마력이나 올라갔고 전후 최종형인 스파이풀은 2375마력까지 올라갔다. 그만큼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잘 만들어진 항공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에 돌입했는데도 스피파이어는 한동안 사용했고 중동전쟁 초기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군도 스피파이어를 사용했다. 재밌는 점은 이스라엘군의 스피파이어 동료기는 나치 독일의 상징과도 같은 BF-109였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스피파이어는 영국이 가장 힘든 시기에 영국을 구한 전투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피파이어는 현재까지도 영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국인들의 자부심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은 영국인의 자부심이 된 스피파이어. 앞으로도 영국 국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을 거다.